안녕하십니까. 지팡이 튜브 정혜서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재무회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무회계를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양이 좀 많아가지고 1, 2, 이번에는 1, 다음엔 2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장기간기간 재무회계는 장기간기간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해야 되죠. 이게 17조밖에 안 되는 짤막한 거지만 앞으로 설명하는 모든 거에 기준이 되는 건 이 장기간기간 재무회계 규칙입니다. 어쨌든 이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요. 일단은 장기간기간 재무회계도 어떤 말을 하든지 일단 회계는 회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계를 먼저 알아야겠죠. 회계가 뭘까요?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회계는 돈의 흐름을 눈에 보이도록 한 거예요. 굉장히 간단해요. 돈의 흐름이 아니면 이거는 이제 그 회계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합니다. 엄마 돈의 흐름은 엄마 회계가 되는 거고요. 아빠 돈의 흐름은 아빠 회계. 구청 돈의 흐름은 구청 회계. 국가 돈의 흐름은 국가 회계. 굉장히 쉽죠, 어떻게 보면요. 예.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 그 돈의 주체가 엄마면 엄마 회계가 되는 거고, 아빠면 아빠 회계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저녁에 모이셔가지고 안방에서 야, 이제 돈을 갖다가 네 돈, 내 돈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주머니 돈, 30돈. 그래서 섞어버렸어요. 이게 엄마 돈인지 아빠 돈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거 회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구분부터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하고 아빠하고 엄마는 빵가게, 아빠는 밀가루 가게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할게요. 그럼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저녁에 모이셨어요. 돈이 섞이면 어떻게 돼요? 빵을 얼마 팔았는지, 밀가루를 얼마 팔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엄마 돈은, 즉 엄마 빵 가게에서 한 거는 엄마 돈, 밀가루 가게에서 하는 거는 아빠 돈. 이렇게 구분이 되시면 서로 밀가루가 얼마, 빵이 얼마 팔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아침에 엄마가 빵을 만들려고 보니까 이 빵이 만들려는 주재료가 밀가루인데 밀가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가서 여보, 나 밀가루 몇 푸대만 빌려줘. 나중에 갚을게. 그리고 밀가루를 빌려왔어요. 한 대여섯 푸대를. 이거는 일반 회계에서는 회계가 됩니다. 그죠? 다 외상으로 거래됐으니까 외상. 신용카드도 일종의 외상이에요. 근데 장기간기간은 이걸 회계로 치지 않습니다. 장기간기간은 오로지 어때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만 치는 거예요. 현금의 흐름만을 봐요. 다른 어떠한 것도 안 봐요. 그러니까 옛날 가계부식으로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예. 외상을 하든 뭐 하든 옛날에는 그 신용카드 없을 때는 돈만 갖고 맨날 이렇게 하셨잖아요. 아이들 용돈기 입장도 마찬가지고요. 그 생각을 하시면 딱 맞을 거예요. 돈의 흐름, 즉 현찰의 흐름 외에는 회계로 안 친다는 거. 장기간기간에서. 이거만 명심하시면 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그 근사한 커피숍에서 커피 한잔 하셨어요. 아빠가 카드로 긁었어요. 그럼 어때요? 이건 회계가 안 돼요. 예. 아빠가 현찰로 내셨어요. 그럼 어때요? 이건 회계가 되는 거죠. 누구 회계? 아빠 회계가 되는 거예요. 엄마 회계는 이때는 상관이 없고, 식사를 하시면서 엄마가 체크카드로 긁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아빠 회계는 성립이 안 되고 체크카드도 돈이 나갔으니까 즉시 나가니까 엄마 돈이 어때요? 엄마 회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머릿속에 개념을 넣어놓으시면 장기간기간 재무회계 규칙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게 가장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 장기간기간과 대표님이 각기 다르다는 거, 이 두 개가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 구분해야 된다는 거, 현찰의 거래만을 회계로 친다는 거, 이것만 머릿속에 명심하시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장기간기간의 돈은 당연하게 어때요? 장기간기간 회계가 되겠죠.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 쉬워요. 예, 돈의 흐름만 보는 거니까. 자금 이런 말 다 빼고요. 오로지 돈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장기간기간 회계가 쉬운데 이 장기간기간은 분명히 쉬워요. 근데 어때요? 장기간기간 회계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장기간기간 재무 회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재무자가 붙어버린 거예요. 이 재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뜻만 풀이해 보면 재정에 관한 모든 사무 이것이 어때요? 재무예요. 그럼 여기서 다시 재정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재정은 또 뭔가요? 재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돈이에요. 예, 장기간기간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 재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간기간 회계 이렇게 안 하고 장기간기간 재무회계 이렇게 해요. 왜요? 장기간기간의 모든 돈은 어때요? 공적보험료, 즉 사회보험료인 이 장기간보험료가 포함이 되잖아요. 그게 주수입이잖아요.
그의 보조금은 세금이 되는 거고. 즉 공적인 성격을 띠는 거죠. 이 자체가. 예, 그래서 장기환기관 회계 이렇게 안 하고 장기환기관 재무회계, 즉 공적을 성격을 띈다고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장기환기관 재무회계 이거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일반 회계보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기서요. 함부로 막 돈을 써서는 안 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환기관의 돈의 흐름을 보이게 한 것이 장기환기관 회계가 맞는데 이 공적 성격, 공공성이 합쳐져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장기환기관 재무회계가 되는 거예요. 즉 재무자가 붙어 있는 거죠. 자, 이 장기환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일단은 실제와는 너무 틀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 맞고 가짜예요, 이게. 예, 제가 이거 아예 단언하는 이유가 뭐냐? 일반 비영리도 예산회계를 씁니다. 예산회계를 쓰고 뭐 예산회계 쓰는 데가 국가도 그렇고 많잖아요. 근데 예산회계를 쓰는 데하고 일반 다른데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집이 됐던 뭐 노인복지관이 됐던 경로과당이 됐던 그 다음에 무슨 뭐 관리사무소가 됐던 다 어때요? 이 쓰는 돈의 규모를 정해요. 수입의 규모를 정해요. 예산이라는 거는 수입과 지출의 규모를 정하는 거거든요. 미리 사전에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장기환관은 그렇게 해요? 안 하잖아요. 예, 오늘도 끊임없이 어때요? 어르신들 모집해드리고 또 어르신들 어때요? 다른 데 떠나시기도 하고 즉 수입의 규모가 그때그때 매일매일 틀려요. 오늘 하루 들어오시면 수입이 늘어나고 두 분 나가시면 수입이 줄고 이걸 예측하기란 신이 아닌 이상엔 신도 불가능할 거예요. 계속 바뀌니까. 따라서 어때요? 예산회계라는 것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는 아닌 거예요. 즉 실제 모험은 영리, 즉 영업활동을 하는 영리기업하고 똑같은데 예산회계라는 옷을 입어버린 거예요. 다른 비영리하고도 틀린 거죠. 예,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도 그렇고 거의 어때요? 수입과 지출의 범위가 거의 정해지죠. 정해지는 그 선에서만 움직이는데 장기환기관은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실제와는 너무 다른 규칙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회계를 이해하기 전에.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이해를 못하니까 계속 만들어지는 게 옛날에 다른 어떤 비영리 기관들, 뭐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 다른 어떤 그런 시설들의 기준으로 해서 어때요? 자꾸 뭐가 만들어지고 또 여기가 보완이 되다 보니까 전문성은 점점 떨어지고 또 여기에 이제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도 없어져요. 예. 그래서 이게 빨리 보완이 안 되면 이게 진짜 이 재무회계 규칙이 잘못하면 산으로 갈 확률이 높다. 예, 여기하고 너무 안 맞는 거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 비영리라는 것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더더욱 아무도 이걸 들여다보려고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이런 점들이 좀 빨리 보완이 되지 않으면 저희처럼 이렇게 이 장기환기관 회계하는 사람들이 너무 외로워지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 장기환기관 재무회계 규칙도 사실은 사회복지법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따온 거죠. 예, 여기 있는 걸 몇 가지 규칙을 따온 거예요. 17개의 조문을 좀 따온 거예요. 휙 따와가지고 그대로 거의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만들어 놓은 게 이 장기환기관 재무회계 규칙이에요. 근데 원래 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이해하려면 몇 가지 법령을 더 알아야만 해요. 예. 사회복지사업법이 70년에 만들어졌거든요. 1970년에. 이거가 모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리고 어때요? 노인복지법 81년에 만들어진 이 두 가지를 이해를 먼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노인장기환보험법까지 이해를 해야만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이제 이게 만들어진 거니까 예, 장기환 재무회계 규칙이. 그래서 이런 법령들을 먼저 이해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연관돼 있어서 이 규칙이 움직이는구나. 이걸 머릿속에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재무회계를 하면서 이전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어때요? 법이라든가 뭐 현지조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67조가 어떠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법들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법들이 복잡하고 이런 것들 그 사회복지사업법이나 노인복지법, 노인장기환보험법 어느 하나를 가지고 저처럼 한 사람이 다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좀 생겨나야 되고 또 이게 좀 공론화가 돼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환관과 장기환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정말 안 맞아요.
이게 빨리 좀 뭔가 보완이 돼야지 않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여기는 계속 변화하는 데니까. 특히 어때요? 시설이나 주거안보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죠. 규모를 정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변동성이 심하긴 한데 재가는요 무한 변동이잖아요. 0명부터 1000명까지 무한히 변동하는 걸 딱 예산 회계에 맞춘다? 이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좀 많이 생겨야 되고 공론화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자, 회계를 하기 전에 이 장기환 기간만에 굉장히 큰 특성이 하나 있죠. 다른 어디에도 없는 뭐예요? 인건비 지출 비율이요. 86.6%를 방문요한 기준 맞춰야 한다라는 어때요? 인건비 지출 비율. 그래서 이 인건비 지출 비율이 주가 되는 거예요. 전체 금액의 86.6%면 다잖아요. 거의 모든 돈에.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지출을 맞게 해야 된다라는 규칙 때문에 인건비가 먼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건비 자체가 안 맞으면 그 다음에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가 틀려지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회계도 틀려지는 거죠. 즉 인사관리가 틀어지면 어때요? 회계도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회계하고는 전혀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데, 이 결과값만 알면 되니까 급여 지급한 값만 알면 되는데,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급여 얼마 100만 원 줬어? 100만 원 준 거 지출로 급여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니까. 쉬운데 인건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건비 중에서도 뭐를 어때요? 4대 보험과 급여 신고에 대한 틀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회계값이 자꾸 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4대 보험과 급여 신고에 대해서. 자, 이 재무회계, 장기환 기간 재무회계는 단순하게 회계만 있는 게 아니고 4대 보험과 급여 신고도 함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건비 지출 비율 때문에. 이 두 개를 얘기를 전혀 안 할 수 없는데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4대 보험 값을 계산해서 제공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급여 계산을 제공해서 이렇게 급여 계산 값을 제공해서 계산해서 제공하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요. 뭐가 문제가 될까요? 4대 보험 신고하고 이 급여 신고하고 이건 아무나 못해요. 먼저 이 4대 보험 중에 4대 보험 급여 신고 중에 4대 보험은요 제일 먼저는 기관에서 대표님들이 직접 할 수 있어요. 대표님들 직원들도 할 수 있고 그 기관 거는 그 기관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할 수 있나요? 노무사도 할 수 있어요. 또 세무사도 할 수 있고 또 어때요? 회계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회계사, 변호사도 할 수 있어요. 저는요 못합니다. 저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급여 신고는요. 급여 신고는 마찬가지로 직접 기관에서 할 수 있고요. 또 어때요? 노무법인 노무사는 못해요. 노무사는요. 요건 또 못해요. 노무사 범위가 아니에요. 그리고 세무사는 할 수 있죠. 회계사, 변호사도 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취득한 분들은.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저같이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이나 이렇게 업무를 도와드리는 분들은 이 일을 맡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을 어때요? 노무법인과 연결시키고 세무법인과 연결시켜 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세무법인에서 업무 처리를 하게끔 해놓고 노무법인에서 업무 처리를 하게 하고 그 값만을 불러오게 하는 거예요. 왜? 인건비 지출 비율 때문에, 회계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값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저희 지팡이 ERP가 이걸 합쳐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실제 이걸 저희가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참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공인인증서 있잖아요. 이거 함부로 막 주지 마세요. 이런 거 업무 처리한다고 해서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업무 처리해 준다고 어때요? 공인인증서 막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들 있죠? 주는 분들 큰일 나고 가져가는 분도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아무나 막 맡기면 안 돼요. 뭐 대신해 준다고 해서 막 맡기면 어때요? 나중에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요? 또 그리고 이 자체가 이 자격이 없으신 분들은 불법이기 때문에 제재를 나중에 받습니다. 이 점을 좀 명심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부득이하게 저희가 4대 보험과 급여 신고에 대한 값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ERP에서 그걸 연결시켜 어디야? 노무법인과 세무법인에 연결시키고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이 점에 대한 동의를 받는 거예요. 이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이 값을 산출하려면 뭐가 근간이 돼야 돼요? 급여 지급한 값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즉 급여를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급여 계산하는 거에 대한 것도 프로그램을 안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하려면 이 값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급여 계산은 지금 어때요? 아직까지는 정답이 없어요.
네, 이 급여 계산은 어때요? 저희도 열심히 노력 중이지만 현재의 체제에서 현재의 제도화에서 100% 완벽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 대표님들 중에는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100%는 없고 95%는 가능하겠죠. 예, 법적인 문제가 없는 범위까지 어때요? 계산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100% 완벽하게 어때요? 이건 법적으로 완벽하게 문제 없어. 근로기준법이 정확히 맞아. 이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많이 주면 돼요. 뭐 시급 10,000원이 아니라 20,000원, 30,000원 이렇게 주면 문제 절대 안 생깁니다. 근데 그럴 수는 또 없잖아요.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인데 뭐 원가 따지고 못 따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한계에서 계산을 하려다 보니 급여 계산이 어때요? 어려워지는 거죠. 저희도 이 점은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재무회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다른 것들이 좀 많아요. 장기화 기간은 부득이하게 이게 어떻게 보면 하기 싫어 죽겠는데도 해야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자, 오늘은 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어서 재무회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